네, 연일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과 하반기 경제 상황은 어떠할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8%에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국채 시장을 보시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장단기 금리가 다시 뒤집혔거든요. 보통은 돈을 꿔주고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장기로 돈을 꿔준 거기에 대해서 고금리를 받는 게 맞잖아요, 네네.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입니다만 이번이 세 번째인데 단기로 꿔주는 돈의 금리가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건 10년 뒤의 상황보다 당장 2년 안의 상황이 더 예측하기 어렵다. 아, 이런 국제시장의 흐름이 반영이 돼서 나타난 게,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실물 경제에 침체 사인이 나타난다고 하면 기름을 덜 쓰겠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그 하락폭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하루 사이에 거의 10%. 특히 WTI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이후에 두 달 만에 처음으로 100불 아래로 그 기름값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인도분을 보면 9월 인도분의 그 하락폭도 거의 10% 가까이 돼서 이 두 달 사이에 가장 낮은 기름값을 보였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상황은 뭐냐면, 기름값이 오르건 내리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무섭게 올라갈 때에는 혹시 물가가 더 올라갈까 봐 기름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올라가서 기름이 부족할까 봐 오르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주유소 갔는데 기름이 없고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현재 수요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휘발유를 넣으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아니지만 향후에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집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만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나타났던 게 간밤 뉴욕 증시의 결과입니다. 나스닥이 왜 그렇게 갑자기 뛰어 올랐느냐 보면, 그동안 주춤했던 기술주들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심지어 내년 중반 이후에는 금리를 다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기술주는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시장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간밤 시장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하루 새 10% 떨어졌다는 건 악재가 있으면 그만큼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마음을 푹 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국내든 국제든 기름값에는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선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거래가 되면은 이게 국내에 들여오는데 석 달에서 반년 정도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반영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이게 추세가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들여오는 기름이 계속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불이 붙었던 유가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기름값만 볼 수 없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방송 직전까지 1,3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져 줘야 우리는 국제 그 곡물 가격이든 유가든 하락하는 걸 실제로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유뿐 아니라 뭐 금속, 주요 원자재, 곡물의 이 선물 가격도 네.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국제 거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생산자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고,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석 달에서 반년 안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추세를 만들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러다 말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도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공포거든요. 원자재 시장은 뭐 국제 그 금융시장에서도 정말 큰 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만 시장을 움직인다고 해도 가격에서 그 하락하는 폭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투기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곡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지중해, 뭐 남태평양 이런 섬에 곡물을 사서 쟁여뒀다가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르면 또 내다 팔고 이런 곡물 메이저들의 행태를 우리가 알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방치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게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렇게 뭐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상황은 가격이 아닌 거네요. 떨어지면 일단 물가가 좀 잦아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기름값하고 곡물가가 가장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이게 추세로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하루 그러다 말면 뭐 소용없을 테고요. 네. 이게 하반기 이후에 정말로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고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고 여기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사인이 하나 나와주고 고용이 실제로 줄어든다. 그러면 물가는 정점이고 고용이 줄어든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인이 확인이 될 때 하반기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국제 가격이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게 추세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우리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 여기 상쇄하는 효과가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러려면 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일본은행도 금리 올리고 ECB도 금리 올리고 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분산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환율이 하락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조금 더 여러 가지 지표를 조금 더 봐야 할 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를 좀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게 확정치로 발표가 됐고 네. 2분기도 GDP 나우를 계속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진단이 돼서 미국 경제가 한김 식는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처에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물가를 좀 떨어뜨릴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중국이 봉쇄를 해서 공급망을 훼손시켜서 올라갔던 생산자 물가가 좀 떨어질 테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비용도 좀 떨어지고 항만에서 공급도 원활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 상황인데요. 그래도 경기 침체이든 고물가이든 둘 다 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냐 굳이 꼽는다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게 고물가를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수월한 측면이 있거든요. 수요를 살리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 침체가 그래도 둘 다 나쁘지만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조금 더 나쁜,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차악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뉴스로도 보도해드렸는데 올해 1분기에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는 했는데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물가가 너무 크게 올라서로 분석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한 건가요? 가격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올해 1분기에 그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월 평균 명목 소득이 얼마였느냐? 571만 4,309원이었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하면 6% 이상 늘었는데 문제는 물가를 고려해서 이분이 실제로 실질 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걸 보면 가격이 달라져요. 542만 4,119원. 그러니까 앞서서
통장에 찍히는 돈은 6% 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5%밖에 안 늘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영어로 표현을 해도 실질 소득은 리얼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진짜 소득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소득 상하위 20% 가구를 제외하고 보면 상황이 조금 더 고민스럽습니다. 소득 하위 20% 우리가 흔히 1분위라고 하는 가구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여러 이전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가지고 생활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요. 상위 20%는 사실 소득 구간으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 양쪽 극단을 빼고 2분위, 3분위, 4분위 중간에 있는 분들, 이 소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쪽에서 봐도 2%에서 1% 사이의 감소폭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명목소득은 좀 늘어난 것 같지만 물가 대비해서 살기는 훨씬 팍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제 뭐 윤 대통령도 매주 이런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 직접 주재하겠다 밝혔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 감시하겠다, 관리하겠다, 담합하지 못하게 하겠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 플러스 우리가 정부가 지원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이 물가 상승폭을 좀 정부나 기업이 흡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증요법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치 암 환자가 있는데 이분에게 치료제가 딱히 없으면 열나면 해열제 드리고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드리지만 암이라는 질병을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물가 상황은 지금 국내외 여러 변수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걸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거든요. 대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유류세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70%까지 늘려보자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입법의 시도랄지 그리고 담합을 하지 못하게 한달지 이런 것들이어서 오늘 모임의 자리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책 공조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만 뾰족수는 없는 그런 자리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근본적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만큼 국내외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게 그럼 매주 이렇게 비상회의를 주재한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없지만 이제 정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거죠. 정부가 이럴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무엇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거의 금융위기 당시하고 비슷한데요. 그때도 매주 위기관리대책회의라는 걸 열었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걸 꾸준히 진행을 했고 청와대를 사용할 때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들을 비공개로 하기도 했는데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안심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정세가 좀 바뀌지 않으면 참 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사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할증제 도입, 그러니까 내년부터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물건값을 최대 5%까지 올려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런 요구가 나온 걸까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2018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왜 나오느냐? 2018년 당시에 최저임금이 16.4% 올랐거든요. 그때도 급증하는 이 최저임금의 부담을 우리가 감내하기 어렵다. 편의점 점주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야간에는 물건 파는 돈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니까 야간에 물건값을 올려받겠다. 안 될 걸 알면서 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뭐 경총에서도 한마디 거들고 정경련도 얘기를 합니다만 대기업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을과 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최저시급을 받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인데 항상 충돌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그 돈 가지고 당신은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만 이쪽에서는 줄 수 있어야 줄 수 있다. 줄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디서 부딪히는 문제냐면 문답이 다르잖아요. 질문은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 답은 내가 그 돈을 줄 여력이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여력과 의지의 문답이 일단 여기에서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편의점주들은 그들대로 할 말이 있고 또 반면에 실질소득 말씀도 드렸지만 근로자들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5% 올려서 최저시급이 내년에 9,620원. 그런데 이만큼 올려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조차 지급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충분히 각자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문제여서 참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네, 예, 말씀하셨지만 안 될 걸 알면서도 하는 주장이다. 그만큼 어떤 메시지를 네. 전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최저시급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어떤 대책들,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노총도 어제 이의 제기를 하겠다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바도 물론 합리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도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줄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산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성장률에 물가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으로 하면 항상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답이 없게 협상하는 것보다는 법정 산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갈등의 상황을 줄이고 대신 공적인 이전 같은 것들을 늘리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